반갑습니다. 완벽한 진로공부법 프리뷰 강의의 앤디림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박수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해드리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이제 아예 각을 잡고 이것만 보시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미래 인식, 현실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눈 딱 부릅뜨고 연필 들고 필기하시면서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 소개 잠깐 해드리면은 뭐 이런 사람이고요. 지금 화면이랑 얼굴 다른가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소개는 되는데 뭐 잘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 진로 관련된 책을 써서 대한민국에서 최근 2년 동안 가장 많은 책을 판 사람이다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를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앞서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거라, 맑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혹은 어두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둡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찍게 되었고 현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더 준비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드리면 통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토적인 통일 혹은 뭐 그냥 정치적인 통일, 어쨌든 어떤 통일이든 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은 10대, 20대 대학생까지도 통일을 좋게 보는 사람들 많진 않아요, 솔직히. 주관적이지만. 자,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50년, 2070년도 정도. 자,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문화 갈등, 인종, 문화 갈등 이렇게 있는데 과연 갈등이 없을까요, 전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경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저력의 민족이니까 쭉쭉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어. 그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보통의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걸 아우르는, 그래서 요 강의만 들으시면 그래도 향후 5년에서 한 10년 동안은 누가 이상한 말 해도 선동당하지 않고 좀 중심을 잡고 내가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강의를 찍어 드리니까요. 꼭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현재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유형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가 많은데요. 뭐 문제도 많고, 인생 선배님들은 지금 무형적인 가치를 굉장히 풀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개혁도 그렇고 뭐 인권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게, 중요한 게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봐요. 물론 뭐가 우선이냐라는 거 할 때 답은 없겠죠.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은 대한민국한테는 지금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 5년은 조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념적인 걸 떠나서 자기 정치인 선배들, 뭐 경제 선배들이 다른 어떤 생각을 떠나서 좀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는 걸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또 국민들은 반대로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뭐 너무 힘드니까 삶이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어서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다 어쨌든 남이니까 남이라서 신경 안 쓰는 것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쓰고, 또 눈에 솔직히 몸에 체감도 안 되고, 그쵸?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난 준비돼 있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강호동식이 나온 것처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랄까, 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화하려고 많이 하고, 가운데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 여러 가지 관점을 계속 양쪽에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그쵸? 알고 맞아야 덜 아프고 준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자녀분들이, 그리고 10대부터 20대까지 청년분들은, 청소년 청년들은 결국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이드미러라는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깜빡이 안 켜고 그냥 왼쪽으로 훅 박아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현실이라는 이 거울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상이 요즘 너무 무섭죠? 저도 강의하면서 늘 조심스러운데요. 단어 하나의 꼬투리 잡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 감사하게 그런 일 없었지만 최대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그럴 때 이제 특정 단어나 특정 생각에 좀 너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붙잡혀 계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막 뭐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직 없었지만 감사하게 꼭 그런 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완전히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스샷들이. 그래서 요즘 워낙 불편함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리고, 저는 그냥 캐스터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라든지 감정을 잘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를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저는 앤디님이라는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있구나 라고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문제죠. 그리고 경제, 돈, 사회랑 정치가 바꾸는 미래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 합니다. 자, 저출산은 재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저출산 되면 좋지 않아요? 뭐 사람들 땅덩어리도 좁은데 사람 많이 살 필요 없죠. 일리 있어 보이죠.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릴 거예요. 네. 자, 출생아 순위 합계 출산율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쵸? 점점 내려가죠. 당연한 거죠. 지금 0.84죠. 올해는 0.80 예상하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치면 0.79도 보고 있고요. 78까지. 예.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저출산 추세다. 맞아요. 1번 맞아요. 2번, 특히 아시아권은 더 심하다. 맞아요. 예.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 아시아잖아요. 그쵸? 근데 아시아도 점점 저출산에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가 가파른 게 대한민국이고, 반등의 어떤 모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꼴찌다 라고 정확히 팩트를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출산율 출생 아동 추이입니다. 그쵸? 22만 예상하고 있죠. 자, 또 다른 표를 볼게요. 이제 2019년 기준표인데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업체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육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때를 제가 타겟으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벌써 7년이 됐으니까. 그쵸? 이 친구들이 지금 중고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제가 60만 명, 7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지금보다 돈을 벌기는 쉬웠죠. 제 사업가 입장에선. 근데 지금 45만 명이에요. 벌써 20만 명, 3분의 1이 줄어들었죠.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감사하게 아직 줄어들진 않은데 조금씩 올해부터 꺾이려는 징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6년 뒤, 7년 뒤, 8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30만 대로 줄어들고 요렇게 20만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확히 10년 뒤에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절반으로. 이해되시죠? 남일이죠. 다. 눈에 안 보이고, 그쵸?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달라질 거예요. 제가 강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우리가 뉴스나 KBS 뉴스, MBC 뉴스에서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라든지, 혹은 명견말리, EBS 다큐 이런 데서 SBS 스페셜 이렇게 나오는 저출산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출산 위험해.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나올 때도 저출산 어떻게 타개하겠습니다. 얘기 막 나와요. 근데 결국 뭐예요? 맞아. 위험해. 끝. 이걸 진짜 피부로 와닿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오늘 찍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 저출산의 주요 원인 10가지가 있대요. 여성의 인권 향상, 그리고 소득 수준이 증대, 이런 것도 이유가 있대요. 예. 자, 두 번째, 국민 평균 소득이 증대됐다고 합니다. 예. 경제가 악화됐대요. 예. 양극화가 심화됐대요.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예. 일리 있죠. 예. 남녀 경력 단절, 고용 불안, 기업과 사회의 복지 부족. 아기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리고 미리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 분명히 있어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특히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취업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예민하죠, 이런 부분이. 예. 요즘에 젠더 갈등이 심하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자녀 양육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아직도 기업에서, 사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은 요즘 그런 거 이제 국가에서 밀어붙이니까 하지만, 사기업은 여전히 힘들어요. 육아휴직 내는 게. 대기업도 일부에서 하고 있고, 중견기업 이하부터는 거의 힘들고,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더욱더.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인 인식 변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전통적인 어떤 4인 가족 이런 생각도 없고, 3인 가족도 가족 아닌가? 또 2인 가족도 비혼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또 성역할에 대한 변화도 있는 거고, 남자가 왜 남자 일만 해야 돼? 여자는 여자 일만 해야 돼?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도 바뀌고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쵸? 또 개인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싫다. 그럼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너무 형제가 많아서 싫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개인 사유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개인주의도 심화되고 있어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그쵸?
그리고 비혼주의도 심해지고 반출생주의도 많아요. 특히 포기가 많은 거죠. 내가 왜 태어나서 힘든 거야? 지금 이런 헬조선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반출생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요. 점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 얼굴이라든지 제 몸, 뭐 지능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모한테 와요. 부모님이 사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70% 이상은. 나머지 30%를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인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해되시죠? 네. 저는 굉장히 허심탄회한 얘기를 드려요. 혹시나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야지 제가 막 기분 좋은 얘기 막 저기 가면 푸른 하늘이 있고 여러분 저기 가면은 막 네이클로버가 있으니까 절로 가시면 됩니다. 희망을 잡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드려요. 근데 너무 그렇게만 드리진 않아요. 저는 충분히 꿈과 현실 또 이상과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시면서 가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8번째로 이 반려동물이 증가해서 저출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자녀의 역할을 반려동물에게 이입하고 있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젠더 갈등이 심해요. 남녀. 특히 저는 학교를 들어가니까 남녀공학, 여고, 여중, 뭐 남고 이런 데 들어가면요. 젠더 갈등 엄청 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인분들이 정말로 손 들고 좀 벌 받아야 돼, 진짜. 그렇게 5년, 10년 동안 서로서로 토론할 기회도 많고 많은데 왜 이렇게 서로서로의 그런 이해를 안 하고 서로 더욱더 좋은 양성평등이 안 되고 있냐고요. 아시겠죠? 안타깝죠. 자, 마지막. 종교인의 감소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어떤 일반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종교의 어떤 그 마음이 깊으면은 좀 가정에 대한 어떤 가족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대요. 특히 뭐 이 종교를 많이 전파하려는 어떤 전도의 마음 있잖아요. 모든 그런 전파의 마음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역할을 가족이 한다, 또 자녀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있었는데 종교인이 많이 감소하니까 과학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저출산이 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 10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제가 논문에 있는 것들 모든 거 다 찾아서 정리해드린 거니까 요거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뭐 면접 가셨을 때도 혹은 뭐 친구들분들이랑 토론하실 때도 요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거 너무 많이 봤죠? 명견만이 이런 데서. 피라미드형, 종모형, 역삼각형. 자, 80년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큰일 났다, 니네. 근데 2060년도, 약 40년도 뒤에는 10명 중에 4.5명, 약 5명이 노인이다라는 거예요. 65세 이상. 그럼 이제 10세 이상 어린이는 1명이고. 이해되시죠? 큰일 났어요. 자,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죠. 결국 우리 그 아이들의 미래는 부양해야 될 노인들만 많아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7%를 어떤 그 노령화 사회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죠? 초노령화 사회. 이미 넘어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 이건 제가 이제 지도를 따로 만든 건데요. 이게 뭐죠?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소멸. 사라지는 거죠. 증발될 수도 있고요. 빨간색들.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들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도 흔히 말하는 명제가 그런 거죠. 광역권, 경기도권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방은 꺼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도 점점 광역화될 것이다. 제가 이건 따로 특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권역이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 이렇게 국가적으로 광역권으로 이제 시도 재편될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괜히 이렇게 철도를 만들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새로 짓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역권이 형성될 거니까 이런 데서 이제 다들 몰려들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이제 경기도의 제주도 역할을 할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보면 차이나머니가 계속 들어올 거고, 평택 같은 경우 이런데, 그리고 뭐 이런 여기 새만금 이런 데 이제 발전시키려고 할 거고요. 정치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기 항상 우리 한번 인구 소멸될 만한 지역에 가셔서 한번 몸으로 느껴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디 군에 갔더니 인구가 35,000명, 28,000명인데 정말로 여기 20년 뒤에는 저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거나 힘드실 때 어떻게 이 땅에 농사가 짓고 여기가 땅이 발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직접 느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멸된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감소 속도를 완만한 기울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자 그랬잖아요.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빨리 브레이크 밟아서 멈추기보다는 우선 완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급작스러운 변화는요,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해요. 그래서 속도를 우선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랑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걸 중장기로 만드는 투트랙이 필요한데 지금 다 실패했죠. 정부에서. 여야 모두 누가 했었더라도. 그쵸? 최근 10년, 15년 동안 계속 저출산 위험하다 계속 말을 했는데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반등이라는 게 힘듦을 인정하고 개선만큼 적응하는 사회로 변해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적응을 해야 돼요. 이 저출산이라는 사회에 반등이 쉽지 않음을 인정을 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유니콘이라든지 혜택가 오는 것처럼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야. 우리 언젠가 될 거야라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바로도 안 되고 될 확률도 적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클라스입니다. 우리 반등 못합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적응해야 됩니다라고 말 못해요. 왜? 그러면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적응이랑 개선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맞으면서 같이 점점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 공약이라든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저출산에 적응하면서 돼야지, 또 고령화라는 거 적응하면서 돼야지 저출산 개선이랑 이런 거 균형적으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아까 저희가 여기 소멸지역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 소멸 안 되면 좋겠죠. 누구나 바래요. 그쵸? 소멸되는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명 중에서. 가끔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혹은 소신이 있는 사람들. 그쵸? 근데 대부분 소멸 원치 않잖아요. 근데 원치 않는다고 소멸이 안 돼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걸 속도를 줄이거나 중장기로 계속 그걸 기울기를 완만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소멸이 되는 걸 대비를 해서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예산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도.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막 때려박고 막 어떻게든 그냥 한 번에 주고 알아서 되겠지. 너무 답답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국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방이 무너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자, 지금 이 표는요 20세 남성 인구의 그 현역 가용 자원 표입니다. 변화표입니다. 빨간색 이게 줄쳐 있잖아요. 지금 현역 자원소에 필요한 그 인원이에요. 23만 명, 22만 명이 필요해요. 2021년. 그리고 2022년부터 좀 21만 명에서 20만 명 필요하죠. 이거 국방 개혁이 어느 정도 통폐합이 일어났다는 전제로 지금 쓴 거예요. 파란색은 현역 가용 자원입니다. 지금 위에 있죠. 현재까지는 그래도 한 6만 명 정도 예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요. 내년 약 3만 명, 만 명도 아니죠. 부족하죠. 잠깐 늘죠. 부족하죠. 늘죠. 부족하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재 지금 육군 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에요. 참고로 지금. 그리고 현재 20살은 약 22만 명이 있는데, 전체 현재 남자 25만 명 중에서 95%에서 100%가 징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이해되시죠? 그럼 5년 뒤에는 90에서 100%, 거의 100% 되는 거죠. 15년 뒤에는 모자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뉴스 뜬 게 뭐죠? 4급인데 나 원래 5급 받아야 되는데 4급 받았다. 그래서 4급이라는 이유로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과거에 엄청 심한 질환이 있었는데 끌려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가지신 분들 혹은 남자분들, 우리 청년분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불합리해요. 네, 불합리해요. 얼마나 시간이 많았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이런 분들 많죠. 어차피 전쟁 안 나요. 맞아요. 확률 낮죠. 근데 전쟁 100% 안 나요? 그리고 전쟁이 안 나도 군인들 없앱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분단 국가 몇 개 없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근데 거기 다 군대가 없나요? 군대 없는 나라 거의 없죠. 군대 거의 다 있죠. 거의 다. 1000개 중에 990개가 있잖아요. 거의 다. 자, 두 번째. 여성쟁병 하면 되죠?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무조건 가겠죠? 여성분들이? 갈까요? 저라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하냐면서. 그러니까 이제 심해지는 거죠. 갈등이. 이따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네. 자, 세 번째. 모병제 하면 되잖아요. 현대 무기화 하면 되잖아요. 자,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이 현대 무기화 할 때 돈이 얼마 드는지, 그리고 그 돈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이 거치는지 아시죠? 네. 쉽지 않아요. 자, 네 번째. 미군이 있잖아요. 자, 정치적으로 참 예민하죠. 이 키워드. 자, 다섯 번째. 그러면은 아까 1년 6개월이라 그랬는데 2년이나 2년 반으로 늘리면 되죠. 혹은 공익 폐지한 다음에 걔네 보내면 되잖아요. 예비군 아저씨들도 가면 되잖아요.
또 갑니까? 과연 여기서는 불합리함이 없을까요? 지금 MZ세대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쵸? 느껴지시죠? 자, 전쟁 안 난다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죠? 그쵸? 우리는 분단 국가예요. 현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찰나의 전쟁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안보의식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을 존중해야 되고, 나 대신 목숨 바쳐서 나를 구해줄 사람들이에요. 피 흘리고 총 쏜 사람들이에요. 종전선언 한다고 지금 요즘에 어떤 군불이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평화로 가는 길은. 그런데 쇼가 되면 안 되죠. 전제 조건이 있죠. 비핵화가 돼야 되죠. 비핵화가 돼야 돼요. 단순히 나 비핵화할게요. 오케이. 너 그럼 종전 선언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핵화할 거야? 오케이. 네 첫 번째 오케이는 좋아. 그럼 두 번째, 우리 차분하게 네 계획이랑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몇 년 동안 보자고. 그리고 그걸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랑 관련된 국가들이 정말 와서 오랫동안 같이 하자.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등등 모여서 같이 하자. 야가 정확히 오랜 기간 동안 돼야 돼요. 단기간에 이걸 정치적인 카드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국방이라는 거는, 안보라는 건 국가 체제의 최고 기본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터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여성징병 하면 되죠? 라는 분들 계세요. 자,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아, 그럼 여자들 공익으로도 보내면 되죠? 지금 무슨 요양시설이라든지 몸 아픈 공익들도 충분히 일하는데 여자들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분들 많아요. 가면 좋죠. 사회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가겠냐고요. 그리고 특히 장교 부사관이 아닌 사병에서 징집을 한다, 여자들이 찬성한다 100%? 그럴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안 간다고 할걸요. 내가 왜 가야 돼요? 라고 해서. 쉽지 않죠. 정치인들도 여자 표가 절반이라고 산술적으로 보이는데 표 다 날라갔는데 누가 이걸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특히 젠더 갈등이 심한데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지금.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새로운 군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사도 바꿔야 되고 건물도 바꿔야 되고 군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성 할당제식으로 여자 전문 군대도 한번 만들어보자. 뭐 여러 가지 도입이겠죠. 양성평등 군문화를 위해서 한번 해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군 연대, 여군 대대, 여군 중대 이런 걸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본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입 자체에 대한 실험 자체는 해봄직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예민하죠. 결국 이거의 종착역이 뭐죠? 여성을 징집한다는 목적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모병제 현대 무기하면 되죠? 라는 분들. 돈은 있습니까? 돈 있으세요? 자, 우리 선배 국가인 미국 전세계 1등이죠. 모병제 하는데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병사들의 피지컬이, 특수부대 말고 일반 병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컬이나 멘탈 퀄리티가 너무 힘들다 그래요. 너무 조금 생각보다 조금 낮은 분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도 땡큐니까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우랑 처우가 쉽지 않아요. 미국이 좋은, 전세계 탑이에요 대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돈 받고 내가 목숨 바쳐서 위험한 데 안 가겠다 이런 마인드랑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애국심, 전통적인 애국심 및 사고 철학이 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부족해지고 있대요. 미국도 지금 우리 선배 모병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도 힘들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시골 오지에 24시간 동안 갇혀있어라 2년 동안 라고 이렇게 하면 지원자가 많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지방으로 가라고 하는데 퇴사율이 높거나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들도 깡시골 가라고 했을 때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 오지기 때문에. 근데 군인은 그런 시골 중에서 더 오지예요. 정말 숨겨진 데 있어요 군대들은. 그쵸? 근데 지원자가 많을 것이다라고 장밋빛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이상적인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전제 조건이 뭐냐? 현대 무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는 절약을 먼저 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들을, 국방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지금도 많이 얘기 나온 것들이 국방 개혁 해야 된다. 군 비리, 군 조주 조정, 군 비리, 군 전산화 등이 되어야지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걸 우선 아끼고 나서 우리가 정말 최신식 무기를 좀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순서가. 이해되시죠? 왜?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니까. 군대도 애국심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군무원들, 군인들, 장교들 월급 적으면 안 해요. 부사관이 지금 9급 공무원 수준인데요. 만약에 우리 사병들한테 200에서 300 주면 오겠죠 라고 하면 부사관 월급이
당연히 사병 월급도 많아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500 이런 식으로. 그럼 장교들은 또 이제 600 돼야 되고 초임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 아시겠죠? 우리는 병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행정 업무하는 분들은 전선화 시키고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화해서 좀 줄여야 돼요. 반대로 또 이제 IT 국방 인재는 늘려야 되고 간부들도 이런 간부는 늘려야 돼요. 누구나 제 얘기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IT 국방 인재를 늘려야 돼요. 드론 전쟁인데 누가 언젠까지 돌 던져요. 예를 들어서 막 총 멀리 나가지도 않고. 그쵸? 이 오래 있고 싶은 분대로 지금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 좋은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들었는데 더 바뀌어야 되고 결국 복지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군인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계신 만큼 더 복지랑 대우가 좋아져야 되고 또 반대로 군대 내부에서도 더욱더 빠른 정화가 있어야 되고 개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좋은 일하고 정말 정직하신 군인분들이 다른 분 일부 때문에 욕먹는 게 없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미군 주둔 계속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죠. 그쵸? 강화 더 오히려 더 늘리면 되고요. 여야 굉장히 특히 예민하죠. 주둔 비용도 증가하는 것도 심하죠. 지난 트럼프 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또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이 이슈는 건들 수밖에 없어요. 돈이니까. 돈이 될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의 비율이 그럼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우리 선으로 못 지키고 외인들, 용병들한테 우리가 부탁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계속 토론이 있고 이렇게 막. 그리고 미군이 가지는 지정학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오지 말자가 아니라 저는 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미군이 있음으로써 지정학적으로 안정화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디펜스가 좋아져요. 그리고 미군이 있는 도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번화돼요. 번화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논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군복무 기간을 확대하자는 분들 공익 폐지하자. 그리고 예비군 다시 재입대하면 된다. 수시로 오면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자는 말들이 있어요. 2, 3년으로. 근데 과연 지금 세대가 찬성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찬성하시겠냐고요. 그쵸?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민하다니까요. 표가 달렸으니까. 청년층 반대할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지만 22만 명 필요한데 23만 명 있다고 다 데리고 가고 있으면 일로 준비 안 된 군인, 아픈 군인, 뭔가 이슈가 있는 군인들 그럼 다 끌려갔다가 군대에서 또 사고 나면은 여기서 지금 난장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난장판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문제로 아수라가 되니까 잘 골라야 돼요. 또 예비군 상시 소집한다? 좋아요. 갈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저도. 예비군 끝났지만. 근데 저는 프리랜서는 상관없지만 사업체를 제가 대표니까 상관없지만 일반 직장인분들 회사 자주 빠지면 경제적인 문제에 손실 없습니까? 한 명 빠지면 안 되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 근데 자주 빠지게 한다? 말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모병제는 앞으로 무조건 진행될 거고요.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대선 후보들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 5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도입될 거고.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것들 그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모병제로 2년에서 5년을 근무를 시키고 사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부족 인원은 추가로 징병제로 가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징병은 안 될 확률이 커요. 99%. 가끔 혹시 뭐 소년병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하시면 안 돼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뭐 총선법 사람 죽이는 법 할 수도 없고, 그쵸? 자, 근데 군필 남자에 대한 보상이 점점 생길 거예요.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 합리적으로 이제 토론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쵸?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이 모병제가 될 것이라는 건데, 그리고 보상도 갔다 온 사람들한테, 징병제로 갔다 온 사람들한테 보상이 협의가 될 텐데, 물론 이건 얘기가 예민해요. 예전에 위헌 판결을 난 걸도 알고 있고, 여자 쪽에서 되게 여성계 쪽에서 좀 반대가 있었는데, 어쨌든 보상이 협의가 될 확률은 크고, 모병제는 지속될 건데, 이 모병제에 대한 것도 어쨌든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 300 받고 아까 말했던 저기 깡시골 가서 2년에서 5년 동안 있을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모이기 쉽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200만원 알바해서 벌지 300만원 투잡 뛰면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충분히. 그쵸? 그래서 특전이 있어야 돼요. 가령 2년에서 5년 복무 후에 장기 부사관에 너 내가 임용시켜줄게. 혹은 순경 경찰관 시켜줄게. 소방관 시켜줄게. 구급공무원 시켜줄게. 교도관 시켜줄게. 이런 걸랑 연계해서 진행해야지 모병이 잘 정착될 거라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 또 이래요. 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지원한 나는 경쟁이 되는데 안 되지라고 해서 반대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모병제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대화, 지능화, 자동화, 합동화는 필수 진행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방 예산을 막 몇십조에서 몇백조로 늘리겠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쵸? 뭐 국채 발행하면 되니까 국방 예산을 중요한 건 늘리기 전에 분명히 내부 단속이랑 절약 감사가 돼서 군인도 구조조정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직업군인 군무원도 그렇고 행정직 그리고 영관급 소령 대령 중령 원사 뭐 이 정도까지도 해서 좀 줄여야 되고 조금씩 국방 연구개발 비용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래야지 IT 쪽이라든지 전산 현대전에 능한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나야지 우리가 정말로 인구를 그 군인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5명 줄여서 뭐 드론이 나온다. 국방 드론이. 그러면은 5명 대신 그 역할을 하니까 하나가 이제 줄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GOP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쉽지 않고요. 예. 이상향이나 이념들을 막 이런 데 대입하면 안 돼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군부대는 어쨌든 지형이 매우 안 좋아요. 정말로 막 산골짜기에 있고 말도 안 돼 올라가서 막 초소도 있어야 되고 수시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현대화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국방 현대화하면 좋죠. 돼요? 해결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요. 그쵸? 산악지형에 현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인정을 정확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제로 돼야 되고요. 괜히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그럴싸한 말하는 사람들한테 현대화 해야 되는 거 맞고 지능화 해야 되고 자동화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로봇화 해야 되는 거 맞지만 로봇도 필요하지만 걔네들이 산에 지들이 막 이런 40도의 경사 정말 산에다가 막 나무랑 같이 이렇게 막 분칠하고 이렇게 숨어 있고 이런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냐? 못 해요. 탱크가 45도 막 이상한 데 올라가서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못 해요. 못 해요. 그런 걸 인정하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또 반대로 추가로 보안 시설에도 큰 투자를 해야 돼요. 왜? 해킹이 취약하니까 이 전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지금 국방의 어떤 약해지는 거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국방에 대한 건. 아시겠죠? 방향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걸 갖다가 뭐 면접을 보시든 친구분들이랑 토론을 하셔도 되니까 요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점은 교육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가 났었죠. 우리 이투스 아시죠? 유명한 우리 교육회사. 이투스가 매각을 추진했고 하고 있죠. 예. 벤처캐피탈이 인수 나선다. 예. 위기의 교육업계 인강 2위 이투스 매물로 나왔다.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지금 매각을 한 거예요. 예.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교육이 무너진다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학급별 전국 단위 학령 인구 추이예요. 약 2000년도에는요, 저 학생이 800만 명이었어요. 어우, 많았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한 10년만 있다 보면요, 여기 400만이에요. 학생 수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죠, 지금. 그쵸? 자, 입학 정원, 이 검은색은 입학 정원이에요, 대학교. 요 정도 지금 대학교 수가 있고, 대학에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요때부터 지금 이제 슬슬 올해부터 미달이 났죠. 보시면. 그쵸?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대학 통폐합을 빨리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이 있다 국가적으로. 예. 이번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워낙 쌓여있는 게 많죠. 이 전 정권에서 못했기 때문에. 자, 이게 최근에 어떤 그 동아시아 관련된 그 저출산의 팩트인데요. 요건 이제 추정치인데 조금 높아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1.08이 좀 높다고 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을 거예요, 후반기에는. 예. 자, 학령 인구 추계랑 대입 부족 인원이에요.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그쵸? 부족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아까 말한 대로. 그쵸? 팩트죠? 예. 자, 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감소하겠죠. 그쵸? 그럼 이쪽 관련된 인원들의 일자리도 감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점점 제가 이따가도 설명드릴 텐데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지는 형태로 가야 돼요. 특히 보육부터 교육까지 모두. 예, 가야 돼요. 자, 초중고 각반 평균 20명이 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20명이. 저 때만 해도 38명 이랬던 것 같은데 40명 막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학원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예. 왜 메가스터디랑 이투스가 계속 줄이는지 느끼셔야 돼요. 메가스터디는 지금 이민 사업도 하고요. 성인 그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 이쪽 사업도 진출했어요. 왜? 교육이란 게 이제 저출산 그 저연령 시장은 줄어들지만 성인 시장은 늘어나니까. 괜히 야나도 이런 데서 지금 막 야나도 대학이라 그래서 성인 시장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자,
대학이 미달되면 좋다고 하셔요. 어차피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쵸? 그럼 이제 대학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지방 사립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겠죠. 여기랑 관련된 사람들 많으니까 건물도 이제 가치가 하락할 거고. 그럼 이제 자, 임용대기 교사 수가 나와 있어요. 예. 합격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대기를 거의 3분의 2가 하고 있어요. 그쵸? 안타깝습니다. 그럼 기존 인원의 정년 확대 논의는 안 될까요? 그쵸? 연금을 줄이는 걸 좀 늦추거나 줄이려고 이미 65세에서 70세로 조금씩 늘리려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씩 슬슬 풍기죠. 예. 학교에서 점점 정규직이 증가하죠. 교육 공무직부터 해서, 그쵸? 급식부터 여러 가지 분들.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만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학교에는 점점 정규직이 늘고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가 드니까 학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파파파파파 서로 정규직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왜냐면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좋게 바뀌고는 있어요. 과거의 전통적인 거에서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상실된 채 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래지향적인 방향성만 추구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거를. 특히 교육부라든지 교육을 좀 이렇게 정책을 만드신 분들이 그냥 이거 해봐라고, 이거 좋아 보이니까 해봐라고 해서는 안 돼요.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그냥 뭐 어떤 뭐 수시, 정시 좋아요. 모든 의미도 좋지. 근데 그것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과정이 탄탄해야 되고, 계속 하면서 실패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피드백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공부의 기본은 암기인데, 암기라는 단어를 그냥 혐오하고 경멸하게 만들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아니에요. 공부의 기본은 암기예요. 암기에서 모든 창의성도 나오고요, 응용도 나오는 거예요. 암기가 돼야 돼요, 기본이. 자, 또 교육이 왜 무너지냐면요, 학벌의 영향력이 희석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멀리하라고. 대학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요, 프리미엄화 될 거예요. 점점 구조조정 돼서요, 프리미엄화 돼요. 좋은 대학은 더욱더 좋게 가려고 프리미엄화 된다고요. 근데 물론 점점 블라인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만으로, 특히 뭐 이 좋은 대학 인서울 이상 나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점점 그게 팩트가 되고 있으니까 희석되고는 있어요. 특히 스카이 쪽의 어떤 영향력이. 근데 그래도 소멸이 아니라 희석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희석되니까 교육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요. 야, 이거 가성비가 안 좋은데 교육이?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학이랑 정확한 진로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냐, 교육을 바꾸려고 전국이 우리 정치인분들이 노력 중이에요. 근데 부탁드리는 거는 이념적인 거나 여러 가지 실험을 줄여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거에서 잘못된 거 보완하겠습니다. 좋아요. 보완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것들의 시간을 줄여야 되고 방식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려면 간소화해야 돼요. 빨리 절차도. 정말로 그 시간이 없어요. 제발 그만 싸우면 좋겠어요. 현장에다가 좌판이 우판이 이런 것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뀐대요. 우리 이렇게 바뀌는 것들 아셔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기서는. 하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쵸? 그것을 우리 청년분들,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미래에 도움될지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교과목이 바뀌어야 되죠. 또 커리큘럼도 바뀌어야 되고, 그쵸? 학교는 점점 미래학원화 되는 거예요. 학교가 미래학원화. 기존에는 그냥 학교가 전통적인 교육이었다면 이제 학원화 되는데,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잘 가리키는 미래학원화 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교육을 해야 돼요. 지금 경제 쪽을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경제, 경영, 창업, 테크, 디자인 쪽을 공교육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경제교육도. 왜? 자본이 지금 성장의 발판이 되는 시대예요. 괜히 지금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데 보세요. 자본교육, 경제교육이 중심이 되니까 그래요. 창업교육이 기반이 되니까 그래요. 이런 것들의 속성은 뭐냐면요, 실용적이어야 돼요. 실용적. 뜬구름 잡고 막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러프하고 추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걸 기반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합리적인 걸로. 미래지향적인 과목들. 태클 기반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현장에서 뭘 말씀드리죠? 기업가 정신 가르쳐야 되고 창업교육 해야 된다. 집에서도 그냥 이거 어떻게 해요라가 아니라 쇼핑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저 앤드림이라는 사람은 얼마 벌지,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돈 벌었을 때 어떻게 쓰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집에서 흔히 가르칠 수 있어요. 맛집 투어도 할 수 있고요. 서민갑부 투어하면 되고요. EBS 한국기행 투어하면 돼요. 동네에서 플리마켓 하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까, 문구를 어떻게 잡아올까, 이런 게 기업가 정신이 하나예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무엇보다 이 스팀 융합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덕이랑 테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IT 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플도 그렇고.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경우, 공약 같은 거를 테크화해서 만들 것 같아요. 기부 같은 것도 만들 것 같고. 그쵸? 융합이라는 거는 테크와 테크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테크 콜라보가 아니라 음악이랑 미술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거 많잖아요. 스포츠랑 미술도 만나고 있고, 스포츠랑 게임도 만나고, 과학과 미술이 만나도 돼요. 음악과 미술, 인문학과 인문학이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닫혀있지 말고 우리가 계속 콜라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습관이 돼요. 이렇게 습관이. 애들끼리 떠든다? 괜찮아요. 떠드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력은, 팀은. 아시겠죠? 또 어떤 게 있어야 될까? 교육이 바뀌려면 인적 쇄신이 있어야겠죠. 행정직도 전산화 돼야 되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행정직 전산화 돼야 돼요. 일정 부분. 교직도 각성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하고. 나는 이제 못 바뀌어. 편한 보직할래. 대충 가르칠래.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있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미래가 달렸는데 노력하고 계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래서 더욱더 조직은 슬림화 돼야 되고 작아져야 되고요. 시대에 맞는 교육 현장이 필요해요. 전 세계 다 바뀌고 있는데 로봇화 되고 있고 자동화 되고 있는데 학교라고 안 바뀔 이유 없잖아요. 그쵸? 또 학교 내에서도 인원 간의 갈등이 심해요. 시스템도 굉장히 바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쇄신이 있어야 돼요. 공무직이랑 행정직 모두 개선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죠? 사범대 교대에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런 교수진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제자들을 해서 현장에 보낼 때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범대랑 이런 데. 근데 바뀌기 쉽지 않죠. 전통적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통이랑 미래랑 균형 있게 가면서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부나 교육기관이 정말 바뀌어야 돼요.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획기라는 건요, 여기서 뭐 2도나 틀고 5도만 10도만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한 30도는 바꿔야 돼요. 그래야 획기적인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자, 또 학교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기존의 학교는 뭐죠? 그냥 학교 가는 곳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맞벌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9 to 6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저출산이, 고령화에 대한 문화 같은 것들이. 보육의 기능이 확대돼야 돼요. 학원의 기능이 학교에 좀 붙여져야 돼요. 전적으로 국가가 정말 책임지고 키워주는 형태로 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유례로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돼요. 교육적으로. 맞벌이 가족에는 필수니까. 돌봄을 국가에서 해주는 게 타개의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안 되니까 학원 뺑뺑이 돌리잖아요. 부모님들이 지금. 그쵸? 그럼 이제 학원보다 낮은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과 후 커리큘럼이나 학교 정규 과목도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있는 이 진로 쪽도 시장도 쇄신이 필요해요. 저도 포함이지만 아무나 진로 교육 한다고 막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에 있어서도 어떤 걸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이고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정말로 각자 도생, 생존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걸 학교 현장에서 아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부모가, 그리고 어른들이, 교사분들이, 교직에서 분들이 정말 바뀌어야지 대한민국이 바뀌어요. 전체 진로에 대한 정확한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연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대학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요, 전문대 129개 중에서 103개가 미달이래요. 지방에 있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미달입니다. 뭐 흔히 말해서 5등급, 6등급도 합격이 되고 있어요. 직업국에.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입결이 낮아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점점 프리미엄화 됩니다. 속지 마세요.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 맞아요. 제가 그건 따로 유튜브로 찍어놨죠. 이런 사람이 안 가도 된다라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4차 산업 시대에는 안 가도 된대요. 자, 4차 산업이 쉬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4차 산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간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4차 산업에도 난이도가 있어요. 흔히들 구인난이다 하는 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쉬운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건 어디서 배우죠?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배우죠.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커리큘럼이.
근데 그게 어려운 건가요?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대학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코딩, IT, 엔지니어, 수급난, 인력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단순 코더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예 공부를 잘해서 전문직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기술직이나 전문직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은 IT 관련된 걸 억지로 붙여야 돼요. 공대 쪽으로 가시거나 싫든 좋든.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역 인재로 가는 좋아요 라고 말씀하는데 맞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역을 살리려고. 근데 쉽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그것도 제가 따로 유튜브 한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대학도 통폐합해야 되고 광역 중심으로 대학을 통폐합을 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헬이다. 진짜 지옥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육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쵸? 대학 통폐합부터 해서 교직원분들 수고하고 계시면 너무 노력하시고 계시는데요. 행정 업무도 많고 교사분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뀐 만큼 교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고 학부모들도 더욱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반대로 청소년, 청년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걸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어우, 남이 이렇다는 거에 막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현실 인식을 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남의 말 믿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사회와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사회보장기금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예. 생산 가능 인구라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은 몸을 잘 움직이고 뭔가 사회적으로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청소년부터 65세까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어느 순간 이 그래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쵸? 생산 연령보다 고령 인구가 늘어버리는 거죠. 2067년에. 그쵸? 사회보장기금이라는 건요, 특히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그전에 뭐 여야를 떠나서 기존의 정부들이 만든 그래프 통계에서요, 그냥 오피셜로 2058년에는 고갈된다고 써놨어요. 여기 앞으로 30몇 년이야? 37년 뒤죠? 얼마 안 남았어요. 고갈된대요. 고갈된대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코로나를 떠나서 0.8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저출산을 예상을 못한 거예요. 1.1 뭐 이런 걸 했을 때 기준이에요. 참고로. 그게 0.8이고 계속 0.9 이렇게 0점대에서 머문다. 저는 더 빨리 고갈될 거라고 봐요. 요거 요 정도. 그러니까 27년 남았다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백조, 몇천조가 있는데. 예. 이제 가입자 수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수급자는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이걸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왜? 표가 달렸으니까. 당선이 달렸으니까. 빨리 해야죠. 누가 되든. 자, 의료가 무너집니다. 자, 건보료 올리면 되겠죠? 무너지면. 그쵸?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가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 특히 지역가입자들 난리 납니다. 네, 지역가입자들 지금 사실은 직장가입자라고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이랑 부가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허리 휘고 있어요. 참고로. 네. 근데 더 올린다? 아, 좋죠. 네. 건보료 올린다고 하시면 올릴 수밖에 없죠. 무너지니까. 보자고요, 한번. 또 의사 쥐어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분명히 할 겁니다. 좋아요. 자, 건보 체계가 혁신돼야겠죠. 될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예민한 거라니까요. 턱없이 부족한 지방 전문병원, 의료 인력 수급이 관건. 아까 말했던 지방 공동화, 지방 소멸화랑도 연결돼요. 시골에 가서 당신이 평생 소명의식을 갖고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 교과서적으로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쵸? 근데 실제적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갈 거냐 이거죠.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공공의료 나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공공의료. 근데 이제 공공의료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뭐 기존의 의사들이 어떤 밥벌이 뺏기는 건 두 번째 치고 이제 의사 퀄리티가 이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민한 문제 사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거시적인 맥락은 찬성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피성환, 피부과, 성형, 뭐 안과 뭐 이런 데는요 올라가요. 편하고 돈 많이 버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자기들 선택이니까. 근데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뭐 영상 뭐 이런 데는 좀 줄어든대요. 아, 이런 데 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줄어들게요, 지금. 소아과 줄어들죠. 애기 없으니까 산부인과 줄어들고 흉부외과, 정형외과 이런 데 줄어든대요, 지금. 지방에 노인이 증가하는데 병원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그래요. 저도 지난달에 아이랑 와이프랑 같이 저기 여행을 갔다 왔는데 경북의 모 지역에 갑자기 애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문 연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갔어도 의사가 안 계셔요. 그래서 2시간 기다렸다가 겨우 진찰 받고 수액 맞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는데 그때 느꼈어요. 저도 내가 대도시에 사니까 못 느끼지만 지방에서 진짜 뭔 일 생겼을 때 응급실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없구나. 자, 사회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계속 바뀌는 것들. 예.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로. 예.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문화 갈등, 인종 갈등 더 심해져요. 특히 앞으로 이따 나오지만 뭐 저출산으로 이민자 받아야 돼요. 맞아요.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왔을 때 대한민국에 우리 이제 웰컴 투 코리아, 우리 We are the one, 우리 하나예요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잘났다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 국가도 빼지 않고 지금 갈등이 있는데, 그쵸? 예. 향후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갈등은 뭔가요? 질문이 나왔을 때 계층 갈등이에요. 양극화, 돈 때문에 계층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맞죠? 지금 부동산이 5억 하던 게 12억 하고 있고, 그쵸? 8억에서 12억 하죠. 3억 했던 게 6억에서 지금 뭐 10억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젠더 갈등 심해진대요. 남녀 갈등 예민하죠 지금. 예. 이념 갈등, 좌파 우파 무조건 심해지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걸 가끔 올리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욕을 하세요.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양쪽에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정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자, 세대 갈등도 심해지죠. 예. 어린 것들 뭐 틀딱 서로 이렇게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다문화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심해지죠. 자, 이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 그쵸? 할랄 음식 먹어야 되는데 없다. 예민한 문제죠.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너네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적응을 안 하냐? 니네 것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양쪽 다 일리는 있죠. 예. 예민한데 어쨌든 한국에 잘 동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회 시스템이 점점 사회 활력이 떨어지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65세 인구가 이렇게 느니까. 그쵸? 60년도에 이렇게 10명 중에 4, 5명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확장하기보다는 축소하게 되죠. 성장보다는 감소하고. 성장 못하죠. 그쵸? 소비보다는 절약을 하게 되고 아껴 쓰게 되죠. 있는 거 아껴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도전보다는 안주하게 되고. 그쵸? 국내보다는 국외로 도피.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이민을 나가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득이 느는 것보다는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 그쵸? 수출보다는 수입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2060년도에는 그래서 평균 나이가 61세래요. 느끼셔야 돼요. 사회 시스템이 바뀌니까. 고령화 타켓으로 TV가 바뀌고 있고, 유튜브랑 OTT 대 TV에 지금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괜히 트로트가 나오는지 느끼셔야 되고요. 지금 김태호 PD 나갔지만 놀면 뭐하니에서 도토리 페스티벌 이런 거 향수 접고 막 90, 2000 막 이런 데를 왜 건드는지 느끼셔야 돼요. 이 사람들만 TV를 보니까. 향수를 해야 되니까. 그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10대들은 불쌍한 게 TV에 설 자리가 없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더 정치적인 표도 그렇고. 인구가 2-30명이니까 TV 시청자 고령층은 몇백만 명이니까 거기 타켓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OTT는 더욱더 커지고 있고, 그 타켓으로 했을 때. 제가 또 얘기를 드려드릴게요. 사회 시스템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요, 사회 인프라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 사회 인프라는요, 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경기장, 뭐 도로, 뭐 이런 어떤 시설들, 우리 뭐 주민센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세금으로 유지돼요. 보수도 뭐 고장났을 때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세금을 안 낼 사람들이 적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적어.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낙후화되고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한 20년 있으면 그렇대요. 여기 왜 문 닫았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닫았지? 이렇게 돼요. 폐허가 되고 유령도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미래가 달렸으니까 정년 연장할 거예요. 점점. 그쵸? 전 세계 공통이에요. 연금이라든지 뭘 줄이려고. 솔직히 65세가 예전에 65세랑 다르잖아요. 한 50대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노인의 인정 연령을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65세에서 70세, 75세를 점점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복지도 축소하려고 논의해요. 근데 난리 나겠죠? 정치적으로. 근데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래요? 그리고 기본소득도 논의가 될 거예요. 언젠가는. 여야 떠나서. 그리고 시골은 비고 탈출 이민도 젊은 층은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선진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혹은 기회에 동남아로 가든.
남녀 갈등 심해지니까 국제 결혼 심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런데 과연 지금의 40대들, 50대들, 60대들이 내 연금, 내 건보, 내가 연금 깎이고 내 건보 늘어나고 이러는데 사회 개혁을 찬성할까요? 쉽지 않죠. 해주시면 감사하죠. 우리 세대는. 우리 2030, 10 앞으로 태어날 친구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안 되죠. 솔직히. 당장에 내 것이랑 내 가족께 손해인데 하겠냐고 이거죠. 다른 거 더 아껴 이것들아. 다른 거 더 쉽게 해. 라고 해서 거기에다 포커스 돌릴 거 아니야.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쉽지 않죠. 왜? 표가 여기니까. 여기 많으니까. 지금 여기 중장년 입김이 세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고갈. 차기 정부는 연금부터 해야 된다. 미래라면서 니네가. 근데 왜 연금개혁 얘기 안 해? 국내 주식 일단 매도하고 있대. 국민연금이. 매도해야죠. 국민연금은 매도하는 걸로 빨리 해외 투자해야 돼요. 오히려 미국 주식에다가. 국가를 위해서. 정말 심각해요.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심각성을 정확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미래 준비를 잘 하면 좋겠고요. 특히 내 인생이 달린 만큼 미래 노후 준비도 그렇고 돈, 사람, 인생을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재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대요. 실제 지금 채용 현장에서는 S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를 들어드릴게요. SM엔터가 지금 매각을 했어요. CJ로 지금 진행 중이죠. 근데 거기서 저희 지인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연습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애들이 예전보다 너무 줄어서 3분의 1로 줄어서 연습생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엔터업계도 그러겠구나. 괜히 외국에서 뭐 전략적으로 하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인재들을 수급하는 게 이유가 있겠구나. 물론 전략적으로 일본, 중국, 한국 멤버를 섞는 건 그런 시장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러겠구나가 느껴져요. 자, 인재 수급이 비상이라는 건요. 프로스포츠의 직격탄입니다. 그렇죠? 엘리트 선수가 수급이 안 돼요. 야구단이 운영이 안 되고 축구단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럼 해체되는 거죠. 해체. 그럼 이제 프로스포츠가 없어지니까 전 국민이 레저화되고 생활체육화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스포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우리는 이제 해외 EPL 축구 보거나 그냥 해외 NBA 같은 거나 보면서 있는 거지 우리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거 보고서 동네에서 혹은 우리 생활체육 도민체전 뭐 동장 뭐 대회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체육화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나 NBA 등 전통적인 스포츠는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꾸준히. 예.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e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e스포츠를 좀 하자. 그리고 신규 스포츠 뭐 이렇게 브레이드 타거나 롤러브레이드 타거나 뭐 번지 점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생성되고 인기 끌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인재 수급에도 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체능계에 있는 친구들 제가 진로 상담할 때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지 프로가 되고 프로로서 먹고 사는 수준이 되려면은 상위 몇 프로 돼야 되고 되려면은 실력뿐 아니라 인맥이라든지 네가 어떤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돈을 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예. 거시적으로 어쨌든 프로스포츠 자체가 줄어드니까. 자, 그래서 충청권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반대요. 여러분. 왜?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하면 휘청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괜히 이런 어떤 스포츠 리그에서 게임을 같이 사업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줄어드니까 게임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고. 미국 NBA 시청률 작년보다 8% 감소. 얘기 나오죠. 네. 자, 인재 수급이 비상되니까 수출 주도의 제조업은 그나마 버텨요. 수출 주도하고 제조업들. 근데 고급 인력이 사라지니까 점점 여기도 이 각도가 줄어드는 거지 완만하게 줄어드는 거지 감소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들어올 10명의 인재가 있었는데 지금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로 현대로 갈 거고 빼갈 거고 뭐 LG도 SK도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인재들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공기업 가고 공무원 갈래라는 게 선호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이 코딩 배우면 된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명제 있잖아요. 코딩 배우면 무조건 돼라는 그런 것들. 근데 속으시면 안 돼요. 문과에서도 지금 코딩을 붙이고 있고 뒤늦게 이제 이과에서도 코딩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더들도 프로그래머들도 이제 이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조금 배우면 이 정도로 해서 먹고 사는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단순 코드라고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 훌륭하시지만 이 이상으로 가려면 사실 수학, 과학, 영어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서 이제 이공계적인 그 좀 로지컬적인 게 있어야 되고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제 언어도 이제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요. 외국이랑도 그렇고 계속 새로 언어가 개발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형 코더, 엔지니어형 코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과는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엔지니어가 되려면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문과도 이과가 되고 있고. 느끼셔야 돼요.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 갈래, 이런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붙이셔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내수 기업은 박살이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심,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리겠죠. 교육이나 식료품, 의류, 음식 쪽은 이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실제로 아이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돈을 잘 안 쓴대요, 소비적으로. 그래서 자급자족하거나 절약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추도 집에서 키우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밀가루 사다가 이렇게 부쳐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급격하게 가격을 전가할 거고, 가격을 우리 올렸어, 어쩔 수 없어라고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게 이제 기업들 줄어들 테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쵸? 인적 자원이 유일한 성장의 핵심이었는데,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 자원도 부족했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어떤 헌신과 고생이 있었고요. 고학력 인재들의 역할이 컸어요. 특히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지금 우리나라를 떠받들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끌었지만 앞으로는 어떨까요? 인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해외로 가고, 그런데 만약에 해외로 안 가려면 외국의 이공계가 엘리트가 한국으로 와야겠죠. 반대로. 뭐 미국에서 대학교 있는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IT 공학을 뭐 뇌인지 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해야 되는데 올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그 이민자들을 받을 때도 고학력 인재들을 돈이든 복지든 뭘 통해서라도 한국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실제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도 인도라든지 파키스탄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저출산이면은 미래 세대는 취업이 쉬워. 지금 10명이서 2자리 경쟁하는 걸 5명이서 2자리 경쟁할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이 전제가 잘못됐죠. 경제 규모 자체가 큰 파이가 줄어드니까 10명이 2명 하던 게 5명이 2명이 아니라 5명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명이 0.5가 돼요. 점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민자가 오니까 또 고령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65세 이상도 몸 쓸 수 있는데 청년층이랑 이제 취업 싸움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일부 양질의 고가 어려운 일자리 빼면은 여기는 경쟁이 심해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청년층만 있었다면은 이제 이민자 청년도 있고요. 일반 우리 청년도 있고요. 우리 고령자들도 있어요. 40대부터 60대까지. 다 여길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실 내수 기업이 채용을 많이 했는데 내수가 박살되니까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국가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쭉쭉쭉 계속 오르고 있고 보험료 4대 보험은 증가하고 지금 한 명 사람 쓰면요 최저임금 다 계산하면 최소 230에서 260 들어요. 4대 보험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최저임금까지 다 하면은 한 명 쓰면은 알바도 이렇게 주 5일 써도 이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로봇 고용이 되고 있고 자동화로 바뀌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미래세대 취업이 쉽다라는 말 속으시면 안 돼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대한민국은 수입보다 수출량 국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수출 비율이 높아요. 조금 더. 근데도 어쨌든 전체 파이로 보면요. GDP 이런 걸 보면요. 내수가 높아요. 어쨌든.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내수랑 수출이 동시에 연결돼서 진행되지. 삼성도 내수가 없으면 휘청거려요. 내수랑 수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내수로 국가 안에서 도는 것 내수 경제가 무너지면은 수출도 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출형 국가니까 괜찮다는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럼 솔직히 내수한테 부과하던 세금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인세 같은 게 그럼 이제 무너지면 수출 기업한테 니네 돈 잘 버니까 니네가 좀 더 내라고 해서 각종 세금이 중과될 확률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그러니까 대기업들 일부인데요. 잘 느껴보세요. 여기에서 일부 내수기업들이 이제 무너질 거고 대부분이 이제 그나마 IT 바이오가 많아요.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분들이 취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런 데 취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과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과에 이과가 되는 거예요. 이과의 심화는 더 심해지고. 괜히 이 삼성부터 현대, SK, LG 이런 데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야. 엊그저께 또 텍사스 테일러에도 우리가 그 오스틴 쪽이 아니라 테일러에도 이제 투자한다고 하고 왔죠. 이재용 씨가 그 투자 유치하고 왔죠. 투자한다고 결정. 그리고 괜히 국민연금의 코스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예. 비중은 더 줄인다고 해요. 속도 문제일 뿐 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캐스터로서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 정확히 아시라. 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책임지는 거지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는 거 믿고 갔다가 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이 언젠간 논의가 돼야 되고요. 정치를 떠나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본소득이 굉장히 적어요. 많이 못 줘요. 기껏 줘봤자 20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줘봤자 50만 원일 거예요. 많이 줘봤자. 못 먹고 살죠. 그쵸? 그래서 기술적으로 특이점이 빨리 와야 돼요. 특이점이라는 거는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정말로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거에 만약에 30%다. 특이점이 70%까지 와야 돼요. 정말 사람같이 되는 것들. 드론이 알아서 가는 것들. 뭐 로봇이 알아서 되는 것들. 이런 특이점이 빨리 와야 되는 거고 신기술도 빨리 와야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핀란드, 스페인, 뭐 미국 이런 데서 기본소득 논의 실험을 했었는데 쉽지 않았대요. 그리고 앞으로 독일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최고로 앞으로 이런 거 보면서 논의가 돼야 될 거다라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진로나 뭐 어떤 취업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최대한 향후 5년간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눈앞에 이제 피부로 직감될 수 있는 시기가 5년인데 그래야지 앞으로 진짜로 야 큰일 났다 라고 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를 경제 문화 변화를 얘기 드렸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 그럴싸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믿으시고 이런 경제의 문화와 변화가 있을 거를 받아들이시고 나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지방, 노인, 농어촌에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농업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그쵸? 중위 연령, 그러니까 평균 연령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안타깝죠. 그만큼 지금 2000년도 이후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죠. 그쵸? 늙어가는 농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3040, 그러니까 20년 뒤,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시골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테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 이쪽도 개혁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고, 농업 수입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먹고 사는 길에서 식량 전쟁이 나올 수도 있다. 흔히 말하면 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농가 비율도 엄청 줄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차 타고 드라이브 가셔서라도 한번 느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인구 소멸 지역이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지역이 없어진다고 느끼시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섬처럼 되는 거죠. 섬처럼. 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거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지방에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대전, 뭐 세종, 청주가 있다. 그럼 이제 요건 이제 하나에 묶어지는 거예요. 광역화.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역화가 급속 진행될 거고요. 시골의 공동화, 시골이 비는 거는 더욱더 급속해질 거예요. 갑자기 될 거예요. 더 난리 나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완전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자, 지방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도 위험해지죠.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부동산 양극화되고. 과연 기업형 농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형 농업이라는 건요, 미국처럼 외국처럼 땅이 엄청 커서 루틴한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때만이 돼요. 근데 우리처럼 아파트 형식으로 공장화된 어떤 기업형 농업이 되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형 농업은 쉽진 않다. 되긴 될 건데, 그리고 빨리 이제 지자체랑 농민들 간의 어떤 협약이 돼야 된다. 쉽지 않을 거고요. 지자체도 빨리 통폐합이 돼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겠죠. 정부 정책상에. 예. 아마 많은 진통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빨갛게 물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미래에. 예. 그 지역별 100년 후의 인구 전망이 있어요. 2117년. 예. 5분의 1 토막 나죠.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리 나는 거죠. 난리 났어요. 한번 보세요. 도시가 어떻게 될지. 잠깐 멈춰서 보셔도 돼요. 예. 광주는 35만이 된대요. 대전 41만이 되고. 예.
자, 도시랑 시골이 사라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은 소멸되죠. 축소되거나. 해외 의존도는 높아지고요. 그쵸? 지방, 시골의 치안 안정도는 하락할 거고요. 그쵸? 뭐,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겠죠. 뭐, IoT, 사물 인터넷도 그렇고, 드론이 계속 24시간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예. 자, 거주 양극화도 심해지고, 시골은 슬럼화, 되게 좀,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런 게 되겠죠. 문화 역전 현상도 나올 거예요. 다인종, 다문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메인이 되고, 다인종 중심으로 가니까. 도시의 정체성이 혼잡해질 수도 있어요. 이 도시는 정통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일지 아니면 다문화가 모여있는 곳일지.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동으로 치면 대림동, 뭐 또 뭐 있죠, 뭐 안산,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인 다문화 쪽이잖아요. 또 중국 조선족 이쪽이 많이 몰려있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시 정체성이 혼잡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준비 없는 이민자 수급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시골 지역에는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민자 받으면 되냐? 그쵸? 맞아요. 이민자 받아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증가해요. 충분히. 예. 맞는데 경제 효과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민자를 받았을 때. 결국 와봤자 그 이민자들이 아까 말했던 화이트 칼라 혹은 고학력자의 이민자들이 많이 오기보다는 결국 블루 칼라 위주예요. 우리도 실제로 193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도 외국으로 간 사람들 보면은 고학력자분들보다는 다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 우리가 GDP가 낮았을 때는 다들 블루 칼라가 갔어요. 가족들 먹이 살리려고. 그쵸? 그러니까 저임금 외국인들이 증가하지 고임금 기술형 인재가 적게 올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정착하기보다는 단기로 돈 벌어서 본국 가서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빠니보틀이나 뭐 유튜브들 보면 나올 거예요. 그쵸? 곽튜브 이런 것도 보셔도. 그래서 잘 사는 게 주 목적인 사람들의 확률이 커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정착했을 때 이민자들이 원활하게 수급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4차 산업 때문에 이제 4차 산업이 손님끼리 안 닿는 몸으로 쓰는 것들의 치열한 영역이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지금 공사장 가면은 지금 한국 사람들보다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한국의 서민들이랑 경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민자를 받으면은 겉으로는 맞는데 경쟁이 심화돼서 이게 심해져서 굉장히 이게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민자는 또 돈을 안 아끼나요? 돈 팡팡 쓰나요? 우리나라 와서 내가 소비 대신 해줄게요 라고 하지 않죠. 소비보다는 본국에 송금을 많이 할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또 군대 문제도 예민한 거죠. 이민자들은 왜 그럼 군대 안 가요? 라고 해서 세금 탈세 안 해요? 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들 한국에 오자마자 수십 년 걸리겠죠. 언어가 익숙해지고 한국 사람이 되는데 1세대는 거의 불가능하고 2세대나 3세대 돼야지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30년에서 50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학부모님들, 교사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뒤일 확률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이 우리가 교과서대로 우리 위아더원 같이 지낼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럴까요? 과연? 아니죠. 갈등이 많을 거예요. 문화가 전복된다는 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갈등을 잘 스무스하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민자들은 출산율이 높을까요? 이슬람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대요. 실제로. 아까 제가 표 보여드렸잖아요. 저번에.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도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쵸? 자, 이민자들이 왔을 때 범죄 관련해서는 편견만 있다? 맞아요. 편견일 수 있어요. 근데 동네가 슬럼화되거나 약간 으스스하거나 그런 동네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편견은 확실히 있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약간 잘 모르시는 게 한국어가 배우기 쉬운 줄 알아요. 이민자들이 와서. 어려워요. 고리번호예요. 일종의. 예. 물론 그렇다고 막 많이 어렵냐 그건 아니지만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민자들이 왔을 때 수용하고 합의가 충분히 돼야 되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빈자리를 무조건 외국인을 채우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사람들도 와서도 힘들고 그 사람들 우리한테 노예처럼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서 오는 거고 하나의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으로 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한국을 기회의 나라로 보면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노동자고 거주자니까. 그래서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서 우리가
받는 게 맞지만 받으면서 사회 갈등이 심해지는 걸 겪으면서 뭐 사회 뭐 연금이 무너지는 걸 막고 사회의 어떤 GDP가 떨어지는 걸 막고 이렇게 하느냐, 혹은 이민자 안 받고 저출산 쇼크 받을래, 요런 어떤 대결 두 가지 이원화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이민자 받을래 안 받을래 싸움인 건데, 이민자 받으면은 사회 갈등이 심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알고 있어요. TV를 봐서 알고, 다큐멘터리 봐서 알고, 교육받아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진짜 내 위기임을 알아야 돼요. 큰일 났다 진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내 살 길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느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정말로 내수가 가라앉을 거고, 수출 감소할 거고, 인재가 줄어드는 걸 느끼셔야 돼요. 계층 갈등, 양극화 위기가 정말로 끝까지 왔구나 느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신분제 사회로 정말 돌입되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내가 인식해야겠구나를 느끼셔야 되고요. 자, 기술 발달로 갈수록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맞아. 진짜로 로봇 고용화가 정말로 점점 심화되고 있구나 느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기존까지 선배들이 가라고 했던 그 방향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셔야 되고, 진학 진로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명이 늘고 병은 고쳐지고 있는 사회예요. 고령화가 심화될 거예요. 더욱더. 그래서 정치권이 해결해 줄 거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돼요. 내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 노동, 연금 개혁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교육 일을 하지만 교육 개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현장에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 개혁이 있어야 돼요. 인적 개혁이 있어야 돼요. 교육, 공무, 행정, 교사, 교육부, 사범대학교, 교대 이런 데 모든 것들이 다 개혁이 돼야 돼요. 특히 고용유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죠. 노동자들이 과연 타협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쉽지 않죠. 솔직히 최저임금 폐지 쉽지 않죠. 임금 피크제 연공 서열 과연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고용 유연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개혁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설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방 거점에 인프라 설치, 집값 반의 밥값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출산 고령화 막을 수 있어요. 교육이란 거는 미래형으로 실용적으로 바꿔야 돼요. 이념형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자리 연계되는 걸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너무 좋지만 더 빨리 더 만들어야 돼요. 정확히. 사회적으로 과감성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과목이 또 축소를 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부동산 공급하고 미혼 가구 싱글세 도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전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합리하긴 하지만 선택의 문제인데, 그리고 되고 싶어서 싱글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주장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미혼모, 미혼부, 동거 사실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적극 지원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참고로 대리모가 있대요.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대요. 네. 올바른 양성평등, 지금 너무 극과 극이죠. 남녀가. 양성평등이 올바르게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빨리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페밀리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저출산이 회복되려면 핵심은 이거예요. 누군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대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잠깐 멈추고 독재가 필요할 수도 있대요. 무조건 국가주의 전체주의적으로 야 이거 해 라고 해서 선택 안 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해되시죠? 제 생각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냐, 고령화들을 위해서 오래 살기 싫은데 사라지니까 안락사 논의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윤리 문제가 있겠죠. 또 고령화니까 부족한 복지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준비도 지금 빨리 필요하고, 아까 말했지만 시골 이런 데는 노인 인구가 많지만 병원이 없어요. 의료체계라든지 공공의료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또 다른 정리를 해드리면요, 빨리 대규모 이민자를 받아서 속도를 늦추거나, 그로 인해서 사회 갈등 겪을 건 어쩔 수 없지만 늦추거나 받아서, 아니면은 아예 안 받거나 팡팡, 아니면 솔직히 포기하거나, 괜히 지금 니트족이 나오거나 프리터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탈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한 긍정,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한,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요 네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개인적인 건 사람들이 다들 이걸 빨리 책임지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걸 빨리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고요. 국가적으로는 1번인에서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캐스터로서 논문이라든지 기사 그리고 많은 어떤 언론에 나온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번 한 방으로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모든 정치인도 알고 있어요. 모든 어른들도 알고 있고. 이걸 혹시나 학생분들이 보시면 정확히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과거보다 어렵습니다. 교사분들, 부모님들이 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보신다면은 꼭 부탁드릴게요. 제발 많은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누군가의 수단이 됩니다. 항상 인식해야 돼요. 의심해야 되고. 아시겠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이거 관련돼서 제가 특강하는 것들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그 강의 클립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족이 이거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시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축하하거나 뭐 이렇게 인사말 할 때 부자 되시라 그러고요. 가족끼리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 넘치시라고 해요. 이게 균형이 있으시면 좋으니까. 아시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앤드림 어디서 보시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좀 위기임을 많이 인식하시고 국가가 좀 잘 발전되는데 저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잘 되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